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가 가장 높은 등급인 국가장으로 닷새간 치러집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고 유족들은 파주 통일동산 안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5.18 진압 등 과오가 적지 않지만 북방 정책 등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들 노재현 씨는 책임과 과오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길 바란다는 노 전 대통령의 유언을 공개했습니다. 미국발 물류 대란이 전 세계 물류 적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도 배를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보통 항만 야적장에 쌓이는 컨테이너 높이는 3단 정도인데 이제는 6단 최고 높이까지 컨테이너를 쌓아놨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도계공 본부장이 동행했던 2015년 해외 출장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개발 1처장도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주목받는 출장인데 개발 1처장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달고나 뽑기와 딱지치기 놀이가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80명 모집에 3,000명 넘는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가 국가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0일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국기가 조기로 개양됩니다. 다만 국립묘지에는 안장하지 않기로 했고 대통령도 직접 조문을 하진 않았습니다. 정부는 12.12 쿠데타나 5.18 민주화 운동에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 선출, 북방정책, 추징금 납부도 고려해 균형 있게 판단한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평화통일 의지를 담아 파주 통일동산 안장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정된 13대 대통령의 마지막 길을 장원재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5일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며 국가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총리가 맡았고 연결식과 안장식은 30일에 열립니다. 장례 비용은 사실상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장례 기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조기를 개양합니다. 문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를 냈고 조문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했습니다.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만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법률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유족도 경기도 파주 통일동산 안장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북방정책 또 남북한의 평화, 통일 이런 의지를 담아서 파주 통일동산 쪽으로 모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고 파주는 고인이 12.12 사태 때 사단장을 지낸 육군 구사단 관할 지역으로 교화 노 씨의 선산도 있습니다. 국가장은 지난 2011년 기존의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해 만들었습니다. 국가장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박정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혹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입니다. 채널A 뉴스 장원재입니다. 고인의 장남 노재현 변호사가 전한 이 고인의 유언인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남기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5.18 유족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조문을 하기도 했지만 관련 단체들은 생전에 직접 사죄한 적이 없다며 국가장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노재원 변호사는 고인의 사과를 다시 전했습니다.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직접 사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또 미안한 마음, 사과하는 마음. 근데 아시다시피 10년 넘게 누워 계시고 또 이제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태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말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노재원 변호사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까지 아버지를 대신해 4차례 광주를 찾아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도 나서서 저나 저희 가족이라도 나서서 사과를 계속 드리고 조문객 중에는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이었던 박남선 5.18 유족 대표가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서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또한 전두환 씨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광주 학살에 대한 사죄 표명을 하고 박 대표와 노 변호사는 노 변호사의 광주 방문 때 몇 차례 만난 사이입니다. 하지만 5.18 기념재단 등은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고인은 생전에 진정 어린 반성과 사죄 없이 눈을 감았다며 국가장 기간에 조기 개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평소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라고 부르며 날선 비난을 쏟아냈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예의를 갖췄습니다. 이 과거 행적을 사과한 만큼 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경선 후보가 아닌 여당 후보로서 포용력과 안정감을 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노태우 전 대통령 영정에 헌화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노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변호사에겐 장지를 물으며 위로했습니다. 경기도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결정 이제 파주로 모시려고 딸 노소영 관장에게도 위로를 전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잘 여러 번 들었는데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빈소를 나서며 이 후보는 고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조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가시는 길이니까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날 별세 소식이 전해지자 이 후보는 SNS에 노 전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광주 5.18 묘역을 찾아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을 밟으며 전두환 씨라고 불렀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이 후보는 전 대통령을 향해선 내란 범죄 수괴, 집단 학살범이라며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맞겠죠. 좀 제발 오래 사셔가지고 법률을 바꿔서라도 꼭 처벌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달리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간접적으로라도 사과한 만큼 비난만 하는 여당 후보가 아닌 포용력을 보여주려 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적 사위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재계 인사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빈소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안보겸 기자, 오늘 오전부터 이 조문객들을 받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조문객을 받기 시작한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조문객을 맡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노소영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는 아무쪼록 부디 명면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으로서 외교에 관해서는 가장 커다란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공화국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원 전 의원은 5.18 당시 광주 진압과 노 전 대통령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것은 12.12 때 그게 그 반란죄다. 그래 광주 문제하고는 법적인 그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 전부 그걸 혼동하고 있대요. 네, 여야 대표들도 다 온 거죠? 네, 맞습니다. 여야 대표는 물론 박병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조문 역시 이어졌습니다. 또 아드님 노재현 씨가 해마다 망월 묘지를 찾아서 그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참 많이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직선 대통령이었다는 차원에서 현대사에서 굉장히 큰 이정표를 남기신 분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추모합니다. 조금 뒤 9시에는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도 빈소를 찾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강원 지역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늦은 저녁부터 빈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이 추진되기 직전인 2015년 1월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죠. 야권에서는 출장 이후 대장동 사업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대장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는데 이 출장에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가 동행한 것이 채널A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이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6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떠납니다. 출장 목적은 선진 교통체계 시찰.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동행했습니다. 일행 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팀장 김모 씨도 있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실적서에 포함된 출장 사진에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등장합니다. 시찰단 일행 11명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유 본부장과 김 팀장뿐. 출장을 다녀온 지 20일쯤 뒤 대장동 개발 담당 부서가 개발 2팀에서 김 팀장이 이끄는 개발 1팀으로 바뀝니다. 김 팀장은 이후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같은 해 6월 직제 개편과 동시에 개발 1처장이 됐습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자신을 향한 사퇴 압박이 호주 출장 이후부터 부쩍 거세졌다고 기억합니다. 호주에서 돌아오자마자 그 녹취에도 보면 유한기가 계속 끌림을 당했다는 거 아니야? 황 전 사장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을 찾아가 사퇴를 논의한 적 없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유한기 전 본부장이 사직서를 받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은 채널A 취재진에 신규 사업 발굴도 부서의 주요 업무였다며 출장에서 대장동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조금 전 보도에도 등장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녹취록에서 황 전 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은 현재 포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천에서도 대장동식 개발을 추진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주민들이 나서서 유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넓은 밭에 풀이 무성하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포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내리도시 개발 사업 예정지입니다. 8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1,3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건데 성남시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개발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수목적 법인을 세워 포천도시공사가 지분의 50.1%를, 민간 사업자가 49.9%를 나눠 갖는 지분 구조도 대장동과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대장동 사례처럼 포천도시공사가 토지를 강제 수용해 민간 기업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주들이 환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다 묵살하고 이제 수용 방식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유 사장은 포천도시공사가 설립되기 전부터 이사회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도시공사에 가가지고 같은 사람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뭐가 다르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해요. 대장동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도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포천시에 유 사장을 해임해달라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는 유 사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공사로 출근하지 않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 결정이 내려졌죠. 이 자금이 뇌물로 판가름 날 경우 몰수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정지시킨 겁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해 김만배 씨에게 이익 배당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법원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의 50억 원에 대해 추징 보전을 결정한 건 지난 8일. 곽 의원에게 건넨 불법 정치자금이자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지난해쯤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 배당이 이뤄졌다는 말을 들은 뒤 아들 곽 씨를 통해 김만배 씨에게 사업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2015년 6월쯤 김만배 씨가 곽 의원에게 연락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아들 취업과 이익 분배 제의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추징보전 대상인 곽 씨의 시중은행 계좌의 실소유주가 곽 의원이라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곽 씨는 50억 원이 위로금과 퇴직금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50억 원이 아버지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성과급 관련해서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곽 의원은 김만배 씨와 연락했다는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어서 대장동 사업과 무관했다며 억지로 잡아넣으려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었던 이 손준성 검사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이 소환 조사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이 당사자인 손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알렸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손준성 검사는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자 10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당초 법정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 기각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놓고 공방이 오갈 걸로 예상됐지만 판사는 절차가 아닌 수사 내용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 혐의에 대해 1시간 반가량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손 검사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수사 차질만 초래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 전략만 고스란히 노출했단 겁니다. 공수처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늑장 통보를 한 것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 모 검사가 팀의 방침 때문이었다며 미안하단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불응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미리 알릴 수 없었다며 사과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은 대선의 핵심 이슈죠. 이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윤석열 전 총장은 공수처를 공작처로 부르며 이 사법부가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손 검사가 결코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라며 윤석열 전 총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분명한 것은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즉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영장 기각의 의미를 축소하며 공수처에는 흔들림 없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이라도 당장 소환해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구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 윤 후보에 대한 혐의를 찾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도 논평을 내고 국민이 기대했던 사법정의와는 배치되는 판단이라고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무리한 수사가 실패로 드러났다며 공수처를 맹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을 가지고서 그걸 무슨 고발 사주처럼 태어나서 그런 용어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고발 사주 연루 공격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법부가 정치 공작에 제동을 걸었다면서 공수처가 아닌 공작처의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도 공수처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실력도 없고 수사 의지도 없는 무능한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 하는 자괴감만 들 뿐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대장동 의혹과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는데요. 보통 피감 기관장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주로 야당인데 오늘은 여당 의원들도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송 위원장이 공수처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답하면서부터인데요. 무슨 내용인지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인권 침해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하루 전날도 아니죠. 불과 몇 시간 전에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 인권이 침해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그런 여지가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손 검사에게 뒤늦게 알려준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영장 청구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사실 법조인으로서 찬성할 만한 적절하게 그런 진행이 됐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과 친형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한 송 위원장의 답변을 놓고는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더 보듬어서 진료를 받게 했어야 된다. 네.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인권 침해가 안 이루어졌다고 보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 사실관계에 입각하면 인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사실관계 정확하게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죠. 가정적인 주장이나 사실에 대해서 평가 판단을 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송 위원장이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무료 변론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몰아세웠고 여당은 민변 공익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위원장도 탄원서를 내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미국 항만에서 시작된 물류 대란이 전 세계로 번져 우리나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물류항인 부산신항에도 배를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현장 모습 박지혜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화물 처리 속도를 자랑하는 부산신항. 대형 컨테이너선 세척에 쉴 새 없이 화물을 옮기지만 부두의 화물은 줄기는커녕 더 쌓여갑니다. 자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작업도 길어지고 배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바다 외항에서 떠다녀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도 이렇게 대기를 하고. 현재 부산신항 야적장에 쌓인 화물은 20피트 컨테이너 4만 7천 개 분량, 적정 적치율 70%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보통 항만 야적장에 쌓이는 컨테이너 높이는 3단 정도인데 이제는 6단 최고 높이까지 컨테이너를 쌓아놨습니다. 처럼 90% 이상이 유지가 되는 게 1년 이상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는 제
저뿐만 아니라 제 이제 선배 30년씩 넘은 저희 선배들의 어떤 경력에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더 쌓아둘 곳이 없자 근처에 11만 5천 제곱미터 규모 임시 적치장까지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 빨리 공사를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인 면도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실어나를 배가 없다는 것. 국적선사는 배를 싹싹 긁어 모아 임시선박 56척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컨테이너 쪽으로 바꿔서 그래서 좀 미주 쪽으로도 집어넣고 있고요. 그래서 동남아 그 서비스를 중단하면서까지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짐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도 미국 항만 하역 적체로 2주 넘게 앞바다서 대기해야 하고 그새 한국 부두엔 화물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건 화주들과 운송업체들입니다. 1주 단위로해서 창고가 다 비어졌었거든요. 미주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보관되어 있고 남미 가는 것도 2주. 현재로서는 보통 분담할 수밖에 딴 뾰족한 대책이 없는 걸로. 화물 운송과 보관 비용도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 업체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 물건을 취급하는 업체와 상인들, 물건을 못 구하거나 운송을 못해 연말 대목을 포기할 지경입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조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성탄절, 연말 대목이 곧 시작되지만 올해는 한숨만 나옵니다. 없어서 팔 수가 없어요. 올해는 이제 아예 그냥 딱 포기하고. 미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곽태일 대표. 물류 대란의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발주한 것들이 보통 한 4주면 받는데 지금 한 8주? 9주가 돼도 못 받는 물건이 있고요. 근데 올해는 이제 아예 그냥 딱 포기하고 내년을 노리자. 애써 만들어도 물건을 해외로 보내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제 뒤로 보시면 물류 상자가 이렇게 한가득 쌓여져 있는데요. 보통 지금까지는 운임비가 저렴한 배를 이용했다면 이번 물류 대란으로 배가 없다 보니까 항공 운송을 위해 대기 중인 물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보다 5배 비싼 비행기로 급하게 보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해상 스페이스 부족 및 운송길 문제로 항공화물로 운송하여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으며 운임 상승으로 수출을 포기하고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입품을 파는 상인들도 요즘 물건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보온 도시락을 찾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물건이 없고 작년에는 많이 팔았는데 올해는 한 4, 50개 팔고 지금 현재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작년에는 한 몇천 개 팔은 것 같아요. 대량 주문이 들어와도 물건을 언제 받을지 알 수 없어 선뜻 계약을 못합니다. 10개가 필요하면 10개를 주문하면 없어서 한 달이 걸릴 때도 있어요. 좀 전에 같은 경우도 이게 모래시계 이거를 누가 10,000개가 필요하대요. 근데 못 팔죠. 한 박스밖에 없어. 미국발 물류 대란이 나비 효과처럼 우리 일상을 점점 옥죄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일부 자영업자들 반발이 거셉니다. 보상금 대부분이 임대료로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중구의 볼링장, 3,900제곱미터, 30개 레인 중 손님이 있는 건 1개 레인뿐입니다. 코로나19로 실내 체육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매출은 반토막이 난 지 오래입니다. 전국 대부분 볼링장의 사정이 마찬가지인데 특히 임대료가 문제입니다. 거의 80% 가까이 손님이 줄었고요. 그동안 밀린 임대료가 14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80만 명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자영업자들은 보상금 대부분이 밀린 임대료를 내는데 그칠 거라며 추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가 자영업자 800명에게 물었더니 절반 정도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받게 될 손실보상금은 1,000만 원 미만이었지만 월 평균 임대료는 700만 원이었습니다. 손실보상도
그동안 밀린 월세 또는 이번에 지급해야 되는 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정부와 건물주가 분담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금리가 됐던 원금 상환에 대한 어떤 유예 기간을 준다든가 이런 거를 고통 분담을 같이 하게끔 국가가 역할을 해줘야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분담법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어제 정부가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놨죠. 보증금 오른 만큼만 잔금일 지급 이전까지 대출해준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홍유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할 때 전세값이 오른 만큼만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 대출해주는 겁니다. 1주택 보유자는 직접 창구에 가서 전세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전세값이 4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면 지금까진 보증금의 80%인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딱 2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보다 16% 급증한 121조 9,789억 원. 전세 대출이 다른 자산 투자에 활용되지 않도록 은행들이 관리에 나선 겁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는 전세 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세 대출을 포함해 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 총액 한도를 관리하게 됩니다.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 사실상 올 연말까지가 전세 대출을 받는 막차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막차 타려고 하는 사람, 정신없이. 지금 급하다 싶은 사람이 올 수도 있죠. 전세 대출 한도 축소에 내년 더 강화된 규제까지 예고되면서 서민들의 전셋집 마련 계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30개월 된 아이가 열이나 병원에 갔는데 코로나 백신 패스나 음성 확인서가 없다며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다음 주 본격적으로 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조모 씨는 이틀 전 30개월 된 딸이 38.5도의 고열이나 병원을 찾았습니다. 40분을 차로 달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지금 애가 열이 나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검사 받으면 그 다음 날 그 이틀 있다가 결과를 통보를 받잖아요. 그럼 이틀 동안은 진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차로 30분을 더 달려 딸의 진료 기록이 있는 병원을 찾아 감기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도 안 한 영유아가 고열이 날 때마다 음성 확인서를 준비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다른 환자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열이 좀 높으면 검사 먼저 하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원들도 지금 다 열받으면 주의 안 보고 있어서요. 방역당국은 백신 패스가 도입되더라도 병원 진료는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은 이미 백신 패스를 요구하는 셈입니다.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실 때는 이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영역까지 일일이 지침으로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닷새 뒤면 시행될 백신 패스를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경북 칠곡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전통시장을 덮쳐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대책을 내도 이렇게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도로에 서 있던 흰색 차량이 CCTV 영상 밖으로 사라집니다. 잠시 후 놀란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경북 칠곡의 전통시장에서 78살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덮친 건 어제 오후 2시 39분쯤. 어젠 장날이라 이곳에 노점이 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돌진한 차량이 여기에 있던 노점 상인들과 보행자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굉음이 한 4번 정도 기절하신 분도 한 분 계시고 다들 놀래가지고 경황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난달엔 80대 기사가 몰던 택시가 인도를 돌진해 부산역으로 연결되는 외부 승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와 보행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고령층 운전자가 늘면서 지난해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15%에 가깝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실적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7만 6천 명으로 전체의 2%에 그쳤습니다.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준다거나 또 상품권을 주는 도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좀 넓게, 폭넓게 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좀 필요했고. 교통수단이 부족한 지방 소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최종 선출까지는 9일 남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국민의힘 경선 당원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만큼 더 날이 섰던 조금 전 끝난 강원 지역 후보 토론의 모습을 조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홍준표 의원의 리더십 부족을 거론하며 공격했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는 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많은 갈등을 풀면서 끌고 나가기에 지금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줄 세우기를 지적하며 맞받았습니다. 그 앉아서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윤 전 총장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경선에 개입한다고 주장하자 딱하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저는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자입니다. 남의 당의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 결정 전에 빨리 강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 토론에서 못 다룰 주제입니까? 아니요.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여기에 것은 대해서 제가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보셨습니까? 검사 생활하시면서? 홍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탄소세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 토론에서 수소 생산 과정을 묻는 원 전 지사의 질문에 답하지 못했던 홍 의원이 탄소세 질문을 야비한 공격으로 몰아가자 말싸움으로 번진 겁니다. 탄소세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묻는 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아니고 질문 자체가 여태 야비하게 그렇게 해서 본선에 가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본선에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거두실 겁니까? 안 거두실 겁니까?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은 강원 지역 특성을 살린 발언으로 당심과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군 장병과 군인 가족 여러분을 정말 최대한 예우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4명의 후보 중에서 현역 육군 병장 출신 유승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채널A가 주관하는 마지막 맞수 토론을 진행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총력전을 펴고 있는 종전선언을 두고 미국이 처음 생각을 드러냈는데요. 한미 간의 순서, 시기, 조건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며 이 백악관이 시각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보다 이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인사가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을 처음 밝혔습니다. We may have somewhat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recise sequence or timing or conditions for different steps. 종전선언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생각하는 정부의 구상과 시각차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꼭 거쳐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먼저 응해야 종전선언 여부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 논의에는 미국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봐야죠. 한미의 시각차는 북핵 대표들의 잦은 만남에도 예견돼 왔습니다.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엔 확실히 경고했지만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these provocations and other destabilizing activities and instead engage in dialogue. 우리는 도발 대신 위협으로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에 이제 그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또 국민들한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의 온도차에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에도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소식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죠. 네,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애증의 세월 거의 7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1952년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두 사람은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고 함께 군사 쿠데타를 감행했죠. 2인자로 전두환 전 대통령 옆에 머물던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3월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결혼식 사회를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봤다고 하니까 그만큼 가까웠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다가 이 노 전 대통령이 오히려 취임하면서부터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죠. 맞습니다. 취임 직후 50화국을 청산하라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졌고요.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에게 전 재산 국고 헌납과 낙향을 요구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경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전 대통령은 그렇게 강원도 백담사로 사실상 유백길을 떠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 마음도 편치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지난 시절을 참회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뉘우침의 나날을 보내는 전임 대통령의 사죄를 너그러이 받아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대통령으로서는 50 청산이라는 용어 자체도 받기 어려웠어요. 반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랬다가 이제 노 전 대통령 퇴임 뒤에는 화해를 저렇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웃음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듬해 겨울 비자금 사건으로 둘 다 구속됐고요.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건데요. 참 역사적인 현장이었죠. 네. 나란히 법정에 들어서 있는. 그렇습니다. 1996년 12월 5.18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인데요. 재판정에 나란히 앉아서 서로 손을 꽉 쥐며 인사를 나누는 저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는 둘 사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그 부인하고 참 친했고 가족 같은 사이였고 애증의 관계죠. 편찮으셔가지고 저를 누워서 간들 아나 온들 아나 이러니까 속상해서 아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평생 전두환 2인자라는 평가를 받아온 노 전 대통령이 먼저 눈을 감으면서 70년 애증 관계를 마감했죠. 투병 중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직 빈소 방문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홍준표, 윤석열 후보 사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서 있네요. 네,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김 전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세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물을 보는 눈 자체가 그래도 정확하지 않나. 이제는 홍준표, 김종인 이 두 사이가 껄끄러운 건 누구나 알 것 같은데요. 네, 올해 내내 파열음을 내고 있죠. 신청도 안 하는 분이니까 그런 분까지 구체구체요 우리가 스스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요. 김종인 위원장은 경선에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영남의 보수층들이 좀 싫어해요. 그래도 홍 후보가 만약 대선 후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는 거죠.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들 하잖아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 측 사이에서는 오늘 새로운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윤 후보를 지지하는 당협위원장이 경선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낸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자, 보면 문자 투표가 어려우면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홍준표 캠프는 조직적인 대리 투표 시도다 이러면서 당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고요. 문자를 보낸 위원장은 투표 방법을 알려주려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선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서로 지킬 건 지켜야겠죠.
네, 민주당 보면 아직도 이 원팀 후폭풍이 마무리되질 않았는데 국민의힘도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 오징어 게임 속 놀이들이 벌어졌습니다. 80명만 받는 행사에 3,000명이 신청했습니다. 유승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 도심에 모인 시민들이 건네받은 초록색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한국의 전통 게임 참가를 앞두고 모두 들뜬 표정입니다. Extremely excited. I was nervous at first, but everyone here is super friendly and nice. 가슴에 붙은 숫자의 의미도 떠올려 봅니다. Lucky number 7, 007. Which I think maybe because I'm the old man on the team, I don't know.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젠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는 시간. Fighting Squid Game! 이제 곧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저도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든 달고나가 우산 모양으로 나오자 탄식이 터져 나오고 혀로 핥아보지만 드라마와 현실은 다릅니다. I'm like, okay, I can see why they're sweating in the show a lot. 지금 이곳은 두 번째 게임 딱지치기가 한창인데요. 수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이 어렸을 때 즐겨하던 딱지치기를 하는 진기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까지 마친 뒤 가려진 우승자에게는 한국행 왕복 항공권이 주어졌습니다. I didn't expect that at all, and it was so fantastic. 게임을 마친 참가자들은 타임스퀘어로 이동해 한바탕 딱지치기를 다시 벌였고 버스 안에서 구슬치기도 즐겼습니다. 드라마처럼 수백억 원 상금은 내걸리지 않았지만 지원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80명을 모집을 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3,115명이 참가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우리 대중문화는 이미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She was in Parasite. She was in I love your culture. I love your everything. Your artists, your everything. It's just so beautiful. 사랑해요, Korea.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 기사입니다. 콩글리시로 불리는 한국식 영어 표현을 다루면서 영어권엔 없는 표현의 사례로 위드 코로나를 꼽았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언제 어디에서 쓰이기 시작했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 단어는 지난해 6월 일부 민간 포럼에서 등장했고 정부 브리핑에서 처음 사용된 건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드 코로나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후 언론 기사 등에서 사용 빈도가 크게 높아졌죠. 그런데 일본에서 먼저 등장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위드 코로나는 없어요. 일본의 대표적인 언어예요. 한제 영어. 일본에서도 위드 코로나란 말을 최초로 쓴 곳이 어딘진 의견이 분분하지만 언론 기사 중에서는 지난해 4월 이온 게이자이 신문의 인터뷰 기사 제목에 위드 코로나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사진 설명에 등장하거나 관공서 자료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영어권 국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산다, 공존한다고 할 때 coexist with COVID-19 혹은 living with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8월 위드 코로나를 코로나 일상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는데요. 방역당국도 지금은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 회복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드 코로나는 정식 영어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요. 출처가 분명치 않고 쉽게 알아듣기 힘든 국민도 있는 만큼 코로나와 공존 또는 코로나 일상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일자리 박람회 2021 리스타트 잡페어가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온라인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60곳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진행되고 참가자들은 메타버스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과 SSG가 가을 야구 마지막 두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제는 4위 자리를 놓고 포기할 수 없는 2연전을 펼칩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두산은 어제 키움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전세를 뒤집는 정수빈의 2점 홈런이 돋보였습니다. 마지막 홈 경기에서 타선 집중력과 불펜 안정감도 살아나며 4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5위 SSG도 NC를 맞아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3대3 동점에서 최지훈이 2타점 3루타를 때려낸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제 3경기 정도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추운 날 야구를 같이 이제 팬분들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나란히 승리한 두산과 SSG는 가을 야구를 위한 5강 진입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6위 키움과 7위 NC는 SSG와의 게임 차가 각각 1.5경기, 2경기로 벌어졌습니다. 각각 4경기, 3경기를 남긴 두산과 SSG는 앞으로 2승을 거두면 자력으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반경기 차에 불과한 두산과 SSG는 4위 자리를 놓고 오늘부터 2연전에 돌입했습니다. 4위로 정규 시즌을 마치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1승의 어드밴티지를 안고 홈 2연전을 치릅니다. 가을 야구와 4위 자리가 걸린 2연전인 만큼 첫날부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올가을 첫 미세먼지가 전국 곳곳을 덮친 하루였습니다. 중국에서 스모그가 유입된 데다가 대기가 워낙 정체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불어들면서 중부 지역은 먼지가 남동쪽으로 밀려나고 있고요. 지금은 남부를 중심으로만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먼지가 장기간 머물지는 않겠고요. 내일부터 당분간은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낮아져서 무척 싸늘합니다. 서울이 7도, 철원이 2도, 대전 6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고요.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겉옷 차림은 덥겠습니다. 당분간은 맑고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음 주면 불조심 강조의 달인 11월인데요. 갈수록 날은 건조해지겠고 강수량도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더욱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온 변동폭도 무척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 출범 당시 이 정치적 중립 외에도 우려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법조 영역 7년? 과연 이거 가지고 대형 이 게이트 사건들을 수사할 수 있느냐라는 자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바로 실력이었죠. 이 수사 경험이 적은 처장과 수사관들이 과연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까? 이 권력자들은 대형 로펌 소속의 대법관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십 명으로 이 방어막을 치기 마련이죠. 이 공수처 1호 체포영장, 구속영장 모두 기각되는 걸 보면서 과연 그 실력으로 이 두터운 방어막을 뚫고 부정부패를 밝혀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오히려 이 무리한 영장 청구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이 공수처의 존재 이유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